56번째는 거세혼탁 유아독청이라고 하는 애국시인 우리 쪼말저 중국 쪼말저 고사성어의 아주 단골 게스트 가운데 한 사람인 굴원이라고 하는 초나라의 애국시인입니다. 굴원과 얽혀있는 유명한 명언인데요. 풀이를 하자면 거세혼탁, 세상이 온통, 그렇죠? 세상을 통틀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혼탁한데, 흐린데, 유아독청, 오로지 나만 홀로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흐리고 혼탁하고 어두운데 나만 깨어있고 나만 깨끗하다라는 거죠. 이러면 못 살죠. 그렇죠? 이어지는 구절은 이겁니다. 중인개취 유아독성. 사람들 모두 다 취해 있는데 나만 깨어있다. 다른 사람 다 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데 나만 깨어있다. 이것도 참 못 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기에는 굴원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거세혼탁 유아독청이요. 중인개취 유아독성이다. 이렇게 16글자가 같이 붙어서 늘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사기 굴원 가생열전에 나오는 명언인데요. 굴원은 망해가는 초나라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왕, 그 당시의 왕이 회왕이었는데 회왕에게 끊임없이 정치 좀 잘하자, 간신배를 물리쳐라, 직언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근데 간신배한테 홀려가지고 회왕이 정치도 못하고 늘 굴원을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원이 쫓겨납니다. 조정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는 굴원이 어떡합니까? 나중에 명나수에 스스로 몸을 가라앉혀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굴원이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명나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어부가 굴원을 보고는 삼녀대부 아니시오? 굴원의 벼슬이 이제 대부였고 삼녀는 벼슬에 붙어 있는 접두어입니다. 삼녀대부 아니시오? 그랬더니 왜 혼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강가를 거닐고 계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온통 혼탁한데 나만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취했는데 나만 깨어있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이 온통 다 흐리면은 대충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류에 따라가지고 흘러가고 물 흐르듯이 살면 되지. 그리고 세상이 온통 다 술 취해 있다면은 남은 술 찌꺼기 같은 거 좀 먹고 그냥 대충 같이 어울려 살지 뭘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그러셔 라고 얘기했더니 굴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자 하니 머리를 새롭게 감은 사람은 갓에 앉은 먼지를 틀어서 쓰고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옷에 묻은 티끌을 털어서 입는다. 이게 신목자 필탄관이요 신욕자 필진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명언입니다. 이제 목욕이 또 나왔죠. 그죠? 우리 아까 계목 얘기할 때 목욕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목자,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머리를 감으려면 쓰고 있는 관을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 싹 깨끗하게 감고 나면은 벗어놓은 관을 한번 털어서 쓴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목욕하고 나면 샤워하고 나면 벗어놓은 옷을 입으려고 하면 털어서 한번 입을 겁니다. 신욕자 필진이다. 새로 목욕을 한 사람, 몸을 씻은 사람은 벗어놓은 옷을 한번 털어서 입는 법이다. 하물며 이럴진데 세상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냐 해서 자결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고한, 숭고한 뜻을 가졌던 굴원의 죽음과 얽혀있는 유명한 명언이 거세혼탁 유아독청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57번째, 거실. 거실도 무슨 좀 말고에 포함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실은 말 그대로 거실입니다. 거처하는 방입니다. 우리가, 저 거실에 가봐라. 그러는데, 거실에서 자라. 네 집 거실은 몇 평이나 되냐? 그거죠. 그죠? 예. 거실입니다. 그런데, 거실이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친구 임한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임안서라고 하는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강후 주발을 얘기합니다. 개국 공신입니다. 유방을 도와가지고 한나라를 개국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주발은 여씨 세력들을 타도하여 권력이 오패를 능가했으나 청실에 갇혔습니다. 위기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자기 이름이죠. 위기후는 대장의 몸으로 붉은 죄수복을 입고 목과 손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개포는 주가의 집에서 목에 칼을 쓴 노예가 되었습니다. 관부는 거실에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개국 공신 아니면은 전부 다 고관 대작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수난을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부라고 하는 이 높은 고관 대작이 거실에서 치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개국 공신인 주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실에 갇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을 뜻하는 실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다 갇혔다라는 거죠. 아니면 치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실은 다른 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옥 비슷한 데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범죄자를 구류하는 소부라고 하는 관청에서 관리하는 범죄자 구류처예요. 그리고 청실은 수도에 있는 고급 감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호 주발은 개국 공신이었기 때문에 일반 잡범들하고 같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실이라고 하는 고급 감옥에 들어가는 거고, 그 밖에 고위신 분들을 구류하던 보궁이라고 하는 또 감옥 비슷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단어 가운데 청실이나 풀을 청자입니다. 거실이나 보궁, 이 글자는 전부 다 보면은 감옥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 감옥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실 이야기였습니다. 재미난 단어죠. 58번째, 거안사위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거안사위. 편안하게 있을 때 위기를 생각하라. 편안할 때 위기를 떠올려라. 좌전에 나오는 유명한, 여러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거 많이 봤을걸요? 군부대 가면요, 웬만한 데는 다 이게 돌에다가, 큰 돌에다가 거안사위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생각나세요? 유비무한. 그런 거 본 적 없다고요? 저는 많이 봤는데, 그죠? 군부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돌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령관실에다가 액자에 걸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이나 뭐 국방부 장관이 가서 한번 써줄 때 그 기념으로 쓰고 간, 그죠? 그 글씨에도 거안사위, 유비무한, 뭐 임전무태 이런 건 많습니다. 그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거안사위라는 거예요. 춘추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개의 나라가 중원 지역에 있는 정나라를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조그만 정나라를 무려 12개의 나라가 공격을 하니까 정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또 망하게 생겼잖아요. 안 돼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12개 나라 가운데 제일 강한 나라인 진나라한테, 산사성에 있는 진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뇌물을 잔뜩 줍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공격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후한 예물과 미녀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공격을 멈춥니다. 근데 진나라의 도공이라는 사람이 이 정나라는 이제 미녀가 또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이 공격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위강이라는 신하입니다. 위강에게 정나라가 보낸 미녀의 절반을 줘요. 절반을. 당신이 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상이 받아서 마땅하다. 그런데 이 위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강직하고, 도공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사정이 이렇게 순조로운 것은 첫째는 대왕의 능력 때문이며 그 다음에 동료들이 한마음이 돼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에게 무슨 공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즐거움을 누림과 동시에 나라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안사위를 얘기를 합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진나라 도공에게 충고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거안사위라고 하는 우리나라 군부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또 써져 있는 그런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 거한사위는 단순하게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네 글자입니다.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해야 되죠. 경제라는 게 늘 좋을 수만 없고 또 늘 나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패턴이 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순환이 있고 그런 이치들을 잘 파악을 해서 내 기업이 상황이 좋을 때 충실하게 재정도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소라든지 기타 인재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 놓고 즉 유비무환해서 유비해 놓으면 나중에 미래 무한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명언들을 같이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준비가 있어야 하며 준비가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한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천하가 평안하다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같은 한서에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라가 강하다고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한서가 아니네요. 이것은 사마법이라고 하는 병법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마병법에 보면은 나라가 강하다고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천하가 평안하다 해서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이게 망전필위라는 겁니다. 대개 거한사위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망전필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대목이 사마병법에 나오고요. 남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은 군대를 오래 동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 하루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비를 강조했고 갈관자 또는 헐관자라고 하는 책에는요. 군대를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호경령이라고 하는 병법서에는 병을 잘 활용하는 자는 난이 일어나기 전에 난을 방지하며 위급하기 전에 위급하게 대비한다. 이 밖에도 많은 격언들이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위기를 잊지 말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거안, 사위, 네 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만만치 않네요. 그죠? 자, 59번째 거안재미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거안재미, 밥상을 눈썹까지 높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밥상을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눈썹까지 올려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합니다.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의 자세와 태도. 대단히 봉건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죠. 그죠? 후한서 양홍전이라고 하는 열전에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도 재미난 또 일화가 있습니다. 동안시대 때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양홍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씨 집안의 못생긴 처녀인 맹광이라고 하는 처녀가 너 걱정이다. 너 그 얼굴 해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냐? 집안 식구들이 매일 걱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홍한테 시집 가요. 장안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이자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고 학식이 뛰어난 가장 핫한 남자한테 시집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양홍이요. 맹광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맹광이 양홍에게 밥상을 올릴 때 어떻게 했냐? 거안재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밥상을 올릴 때 늘 눈썹까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지극한 공경의 마음으로 밥상을 올렸다. 이야기입니다. 피라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양공이 은거 생활에 들어간 그런 또 고생도 겪었는데요. 이 저 남쪽에 있는 남방 쪽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사는데 오나라에 힘 있는 유력자 고백통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양홍을 집에 찾아갔더니 양홍의 아내인 맹광이 남편의 밥상을 차려오는데 밥상을 들여놓는데 거안재미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야 부인이 저렇게 남편을 공경하는 걸 보니
양홍의 인품이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을 도와줬다 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지극한 남편 존중이 어려움에 처한 남편과 자기 자신을 구해낸 그런 일화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거한 재미입니다. 단순하게 봉건적 잔재, 그죠? 청산해야 될, 요즘 누가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남편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맹광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아내의 자세를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번째, 60번째 단어를 소개합니다. 거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열. 수레 거자에다가 찢을 열자입니다. 수레로 사지를 찢는다 라는 뜻입니다. 끔찍하죠. 그죠? 이거는 혹형을 얘기합니다. 가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로 거열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마천 진봉기하고 상군열전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혁가 상황이 나중에 결국은 반대 세력한테 몰려가지고 붙잡혀서 이 형벌로 죽습니다. 이 거열형하고 비슷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사극에 보면 맨날 나오죠. 능지처참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능지처참. 그 다음에는 오마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열형보다 더 끔찍한 건데 거열형은 팔, 다리 팔 두 짝, 다리 두 짝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묶어가지고 말이나 소가 끌게 합니다. 사방으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데 오마분시는 목에다가도 또 하나를 걸어요. 그래서 5마리 말이 5방향으로 달리게 만들어서 목까지 끊어내는 아주 끔찍한 그 형벌이 오마분시입니다. 때로는 말 대신 소를 쓰기도 했다 해서 오우분시라고도 합니다. 왕조체제에서는 이 죄인들, 특히 자기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적들을 아주 가혹한 방법으로 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형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중국 10대 혹형을 일람표로 만들어 왔어요. 10개의 아주 가혹한 형벌 일람표인데 첫 번째가 박피. 요즘은 미용 때문에 박피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형벌이었어요. 살가죽을 벗겨내는 형벌입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살가죽을 벗겨내가지고 포를 뜨고 그랬는데, 이게 갈수록 잔인해져가지고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이 형벌을 선호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진나라인 승상 이사가 이 형벌로 죽었다고 합니다. 요참은 허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두로 눕혀놓고 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단두대처럼 목을 자르는 게 허리를 잘라버리는, 몸통을 둘러 잘라버리는 형벌인데 이게 자르고 나면 한동안 사람이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는다 그러네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괜히 이거 소개해드렸다 싶다. 그 다음에 오마분시, 거열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능지라는 게 있어요. 능지하고 처참은 다릅니다. 처참은 목을 베는 것이고 능지는 칼질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칼질을 몇 번 하냐 그러면 1000번을 한대요. 중국 기록에 보면은 이 능지를 담당하는 이 홍리가 이제 형 집행자가 기술자들이에요.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또 어둡게 만들었던 그 사건 가운데 고문 기술자 있었잖아요. 그죠? 이모 씨,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학생들 붙잡아다가, 물고문하고, 그죠? 거꾸로 매달고 뭐 하는 그런 고문 전문가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더했죠. 그죠? 이 고문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1000번 칼질을 해가지고 죽이는 혹형인데, 형 집행인이 1000번을 못 채우면은, 그러니까 999번 만에 죽어버리면 형을 당하던 사람이 형 집행인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1000번 이상을 무조건 칼질을 1000번 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질할 때. 야, 이거 지평인들도 정말 말이 아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액수라고 하는 그 가혹한 형벌이 있었는데요.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인데 교수형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밧줄로 목을 걸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활줄로 목을 걸어가지고 뒤에서 잡아당겨서 죽이는 형벌이 됩니다. 액수가. 송나라 때 유명한 명장이었던 악비 아시죠? 그죠? 이 악비 부자가 이 형벌로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군 이봉이라고 하는 좀 재미난 형벌이 있는데, 청군은 플리스, 청은 플리스, 영어의 플리스입니다. 군자는 그대여, 당신, 입옹,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런 뜻입니다. 명나라 때 이 혹형을 만들어낸 사람이 내준신이라고 하는 홍리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항아리 안에다 집어넣고 불을 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뭐 뜨겁게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이 혹형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천이 당했던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형벌들은 모두 다 육체에 가하는 고통인데, 이 궁형은 사실은 육체에 가하는 고통이긴 합니다만은 당하고 나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사형보다도 더 지독한 형벌이라고 해서, 반인륜적인 형벌이라고 해서 금지시켰던 형벌인데, 사마천은 이때 이 형벌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형이라고 하는 형벌은 무릎 아래쪽을 잘라버리는 형벌입니다. 다른 말로는 빈형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군사 전문가인 손빈 아시죠? 손빈이 이 형벌을 동문수학했던 방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 형벌로 안전뱅이가 된 그런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빈할 때 빈자는 바로 형벌의 빈자를 얘기를 합니다. 빈형을 당했다. 다른 말로 월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삽침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삽침은 침을 꽂는다라는 뜻이죠. 주로 여자들한테 많이 썼다라고 하는 형벌인데, 이 손톱 사이에다가 바늘을 꼽는 형벌을 많이. 끔찍하죠, 그죠? 일제시대 때 일제가 이런 형벌을 많이 했다고 해요. 손톱도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매, 산채로 파묻는 형벌이죠. 진시황이 했던 사상과 문화 탄압 가운데 잘 아시는 분서객류 있죠, 그죠? 이 객류가 산채로 사람을 파묻었던 거고, 다른 말로 활매, 산채로 파묻다라는 뜻입니다. 10개의 혹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봉건 왕조 체제가 남긴 좋지 않은, 그죠, 역사적 잔재로서 혹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61번째 거인어 천리지회라고 하는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맹자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리 밖에서 사람을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거자는 거부한다라는 뜻이죠. 사람을 거부하는데 어디서 거부하느냐? 어조사 어자. 천리 밖에서 사람을 막는다. 그러니까 천리 밖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노나라 평공이라는 사람이 맹자의 제자였던 악정자를 관리로 기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제자가 이제 벼슬을 받았으니까 기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기뻐했던 모양이에요. 조금 오버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인 맹자의 제자 가운데 공손추, 맹자 책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요. 공손추가 불만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와가지고, 아니 뭐 악정자가 벼슬을 받은 거는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만 선생님께서 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합니다. 제가 업무 능력이나 뭐 이러이러한 능력에 있어서 제가 악정자만 못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뛰어나지. 근데 선생님께서 이왕이면은 저를 좀 추천해가지고 제가 벼슬을 받았으면 될 일인데 악정자가 된 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아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맹자가 벼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주도 좋지만은, 재주도 필요하지만은 인간관계다. 대인관계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네가 악정자만 하냐? 물어보니까 공손추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자,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천리 밖에 있는 사람도 물리친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이 오면은 아웃소싱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 경영이나 현대 조직 이론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벤치마킹이나 아웃소싱 같은 건데 자기 능력만 믿는 사람들은 천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인의 천리지회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극히 오만한 태도나 남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의 자세를 비꼴 때 쓰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명구였고요. 거인의 천리지회였습니다.